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무력 충돌이 미국의 군사 개입으로 간신히 일단락됐는데요. 양국 간 휴전 체결로 확전 위기는 넘긴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국 간 산발적 교전은 이어지고 있고 이란 핵시설이 미국의 공습에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중동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북한인데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북한이 이번 중동 사태를 지켜보는 속내는 어떨지, 북핵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전의 기로에 섰던 중동 사태가 이스라엘 이란 간의 휴전으로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됐는데요. 과연 지속이 될지, 또 동북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의견 듣고 오겠습니다. 위기감이 있죠. 일단은 핵 문제 때문에 갑자기 이제 또 돌발적으로 미사일 투하를 했으니까 북한하고도 협상이 좀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죠. 이란 같은 경우는 핵을 개발이 완성이 되지 않은 단계였는데 이제 북한은 이제 핵이 개발된 단계니까 더 큰 이제 제재를 가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니까 제일 좋은 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고, 북한하고 항상 해왔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미국은 북한한테 핵을 포기해라, 북한은 미국한테 제재를 좀 약화해달라. 근데 계속 그걸로 얘기를 하고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약간 대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별 이득은 없지 않을까. 한국 정부는 미국과 스탠스를 맞춰가면서 북한한테 뭘 얻으려 하기보다는 미국에서부터 실리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대화 창구가 막혀 있으니까 트럼프도 김정은하고 통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평화를 위해서는 일단은 그동안 적대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좀 서로 대화라도 먼저 해가면서 뭔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원될 수 있게끔 먼저 신뢰 회복이 뭔가 상호 간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다시 마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성 교수님, 트럼프 마법인가요? 일단은 휴전이 됐습니다. 완전히 된 겁니까? 일단락 된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됩니까? 일회전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왜냐하면 일단 좀 진전이 더 되려면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이 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도 바뀐 게 없고, 이란은 역시 계속해서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고 할 것이고, 미국은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핵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여전히 교착 상태고, 그럼 변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12일간의 전쟁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핵협상이 그럼 계속 진전이 없을 때 트럼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다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어떤 외교적 수단보다는 또 다른 군사적 수단을 또 쓸 가능성은 없지 않나. 예. 이런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죠. 지금. 네. 교수님 말씀은 벙커버스터를 때린 것과는 무관하게 그게 완전히 불능됐던 어쨌든 그건 확인할 사안인 것이고 서로 간에 추가 협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움직임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이란에 대한 선제적 폭격을 놓고서 이스라엘이 이른바 중동의 맹주 국가가 됐다. 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중동의 어떤 군사적 군사 강국이라 한다면 튀르키예, 이란, 예. 이스라엘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란이 이번에 종이 호랑이임을 보여줬고 이제 남은 국가는 이스라엘하고 튀르키예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공군력은 또 튀르키예보다 앞서지 않냐. 그래서 명실공히 확실하게 중동에서 맹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튀르키예하고 비교해서 그렇다. 네. 게다가 이제 성 교수님 오는 7일 이른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당히 또 체애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회담의 성격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트럼프는 이번 전쟁에서 본인이 아주 크게 국제사회에서 각인을 시켰다. 내가 한 다음에 하는 것이고 내가 중단시킬 수 있으면 바로 중단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네타냐후를 불러서 아주 언론에서 대서특필되는 것을 지금 노리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오기 전에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라는 숙제를 줬어요. 예. 그런데 지금 숙제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끝내야 되는데 숙제를 못 끝내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왜냐하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면 명실공히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제 나 가자지구 전쟁도 내가 끝냈다. 내가 전쟁을 했지만 내가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한 게 아니고 나는 평화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할 것이고요. 가자지구 실제 내가 끝내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중동 지역에 계속해서 분쟁을 막는 게 내 일이고 그걸 바로 해야 되고 나는 그걸 즐기고 있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아직 가자지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 교수님 이번 7일 날 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만났을 때 핵심 주제가 이란이 위주가 될까요? 아니면 가자지구가 될까요? 전 두 개 다 되죠. 두 개 다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노리고 있는 건 시리아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시리아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아흐마드 시아라 시리아 지금 임시 대통령에게 너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또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지금 패키지로 해가지고 자기가 중동 지역에 완전 지역을 바꿔놓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의 빅처입니다. 네.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양새로만 놓고 보면 마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홍 교수님 그런데 그게 입증이 되려면은 벙커버스터가 제대로 먹혔다 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란 핵시설을 파괴했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타임즈도 가짜고 CNN도 가짜고 다 가짜다 이렇게 폄하하는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수님 분석은 어떻습니까? 지금 불능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아주 이 성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단정져서 이제 어느 쪽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예. 다만 굉장히 논란의 소지는 계속 있다. 상당 기간 아마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외신에서 나온 게 지금 이란 고위 관료들 사이에 통화 내용이 도청돼서 미국 정보기관을 통해서 이게 유출이 됐어요 언론에. 네. 근데 그 이란 고위 관료들끼리 나눈 대화 내용이 뭐냐면 별로 크게 타격이 없다라는 식의 이제 정보들이 오가는 얘기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굉장한 데미지를 입혔을 것으로 이렇게 자랑을 했던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웠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 반발을 했지만 사실상 지금 IAEA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개월 내 복구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지금 평가를 또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불능 상태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IAEA조차도 소위 말해서 이제 수개월 내 복구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위성으로 볼 수 있는 수준에서의 판독 그리고 실제 벙커버스터의 기능적 측면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과연 이란이 지하핵시설을 만들 때 그 정도의 대비가 없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대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북한과 이란의 커넥션들이 상당 부분 오랫동안 작동이 왔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1950년 한국전쟁 폭격 경험부터 시작을 해서 폭격에 대비한 엄청난 지하화를 이뤘던 예. 경험을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국의 군사 협력 수준으로 본다면 이란이 핵시설을 만들면서 지하화에 대비를 안 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화 수준이 그냥 벙커버스터 정도로 그냥 완전히 괴멸되기보다는 일정 정도의 생존성을 보장할 정도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추론이고 지금 나오는 정보는 상당 부분 외관의 관측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서 교수님, 우리는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 이제 벙커버스트 관련해서 이제 벙커버스트가 타격을 한 곳은 포로도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지역은 아닌 거죠. 다른 지역 이스파한도 쏘긴 했습니다. 두 개 거기도 정도. 벙커버스트가 예, 갔습니까? 예, 예. 자, 이스파한 지역도 이스파한이 나탄즈. 나탄즈죠. 예, 나탄즈. 나탄즈고 포로도를 주로 이제 지역에 있어서 예. 그 사진이 많이 보여진 것은 이제 네. 포로도 지역인데 이스파한 지역이 농축 우라늄 60%가 저장돼 있다고 하는데 네. 한 보도를 제가 보니까 이 러시아 과학자들과 연구 인력들이 가 있는 곳은 그게 이제 해변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성 박사님 아실 것 같아요. 성 교수님 아실 것 같은데 거기는 안 때린다고 하던데 그 지역이 어딥니까? 부쉐르 지역, 부쉐르. 걸프 지역에 있는 제일 남쪽이죠. 예. 근데 그 원자력은 때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거는 핵 무기 만들 의심 시설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100%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때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때리지도 않았고요. 예. 거기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포로도는 타격을 받았는데 네. 지금 이스파한은 공격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파한도 공격 받았죠. 토마호크 미사일. 토마호크의 공격. 네, 토마호크 미사일. 벙커버스트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여기에 농축 우라늄 60%가 저장돼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파한은 다른 두 시설과 다르게 이제 농축 우라늄을 숨겨놓은 은닉한 장소로 지금 보이고요. 이스파한은 또 그거 말고 또 다른 원전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파한의 도시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예. 이스파한은 세계의 절반이란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 페르시아 제국의 또 수도이기도 했고요. 예. 그런 도시가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의 그 숲속에 이제 원전을 만들어서 잘 숨겨놨던 거죠, 이란이. 그래서 그거를 딱 때렸는데 문제는 지금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408kg에 60% 이상 농축한 우라늄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하고 또 다른 원전에서 뺀 거하고 반출을 했다는 얘기죠, 이란이. 예. 반출을 해서 아마도 안전한 곳에 숨겨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고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이스라엘 언론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럼 앞으로 이란이 뭘 하겠냐는 거죠. 홍 박사님 지금 궁금한 것이 포로도에는 벙커버스터를 GBU-57을 57을 막 쐈습니다. 미국이. 근데 이스파한에 방금 전에 농축 우라늄이 있는데 여기는 왜 벙커버스터로 안 하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공격을 했을까요? 예, 뭐 여러 추정이 가능한데 일단 여기가 굉장히 지하화 수준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화 수준이 높다라는 건 벙커버스터로도 사실상 파기가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토마호크로 일단 지상의 기본적인 것만 일종의 폐허를 만드는 수준으로 이제 가는 거였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제 벙커버스터하고 이 토마호크는 기본적으로 무기 체계 자체의 종류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벙커버스터는 사실상 이제 B2라고 하죠. 고고도에서 떨어지는 형식으로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그렇죠. 낙하를 시켜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한 60m 뚫고 들어가는 개념이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토마호크는 순항 미사일이죠. 정밀하게 타격을 하는 장거리 타격 무기의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 이 두 무기가 파괴 자체의 용도로 본다면은 벙커버스터는 완전한 파괴를 위한 것이고 이 토마호크는 정밀하게 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손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용도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어떻든 이 토마호크를 사용한 걸 봤을 때는 이스파한의 자체의 기지가 너무나 지하화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탄이라든가 다른 기지와는 기본적으로 벙커버스터를 사용해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성 교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해서 자국 기자들 중에서
좀 이 타격 정도가 피해를 입은 정도가 좀 약한 거 아니냐에 대해서 상당히 화를 내면서 네. CNN, 뉴욕타임즈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지금 IAEA에서는 이란이 수개월 내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는 어떤 건 겁니까? 뭐 IAEA 측에서는 이제 핵시설이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는 얘기는 해요. 근데 완전히 불능화됐다고는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타격을 입은 원전 시설을 다시 어떻게 수리를 해서 수개월 내에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란에는요 아직 신고되지 않은 아무도 모르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시설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 시설에 가서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린 60% 이상 농축시킨 408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더 원심 분리를 돌려서 더 농축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IAEA 측에. 홍 박사님, 고농축 우라늄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만큼 이제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0 정도면은 보통은 탄두 2-3개 정도 많으면 4개 정도를 네.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근데 아직 이란은 뭐 무기화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물질을 추출해서 일단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보관한 것이 지금 사라졌다라고 하고 어디 있는지 지금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제 상황에 이제 있는 거죠. 홍 박사님, 우리 이제 이 청취자분들도 유튜브 시청자분들 좀 감이 잡히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농축된 것이 2-3개 또는 4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개의 파괴력 터진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히로시마나 나카사키 원자폭탄하고 비유를 한다면요? 보통 이제 이게 소형화 수준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탄두를 어느 정도 소형화했느냐에 따라서 소형화로 쓸 거냐 아니면 좀 대량 폭탄용으로 쓰느냐 이제 대량 폭발용으로 쓰냐라는 차이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만약에 한 100에서 한 120 정도를 넣어서 탄두 하나를 만들었다. 그러면 예. 히로시마의 17배, 20배 정도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죠. 더 이상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서 교수님. 네. 결국 IAEA의 예측대로는 국제 원자력 기구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또 방류수 뭐 등의 또 이 검증을 하는 것도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였었죠. 바로 그 기구인데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미국이 공습한 이후에는 IAEA가 사찰을 하기가 감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단 뭐 설치해놨던 카메라가 다 망가졌겠죠. 이미 이란 핵시설을 이제 IAEA에 감찰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도 달아놨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게 다 망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란 쪽에서 지금은 IAEA의 협조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IAEA 요원들이 들어가기도 좀 어려운 것이고 그러나 아직까지 IAEA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는 있다고 이란 쪽에서는 완전히 못하도록 막지는 않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IAEA와 협조를 안 하겠다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지금 핵 원전 시설들이 다 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찰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홍 박사님 아마 이제 국제 이 핵 관련된 국제 정치 상황 여러 오랜 기간 동안 분석을 해 오셨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본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란이 핵 개발의 길로 갈까요? 이 상황에서 핵 포기의 길을 갈까요? 예, 뭐 저는 이제 개인적 의견임을 이제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핵 개발 쪽으로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상당 부분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정세라든가 여러 불확실성들을 조금 일단 회복하고 나서 뭔가 모색을 해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핵 개발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지금 이란의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표명하지도 않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핵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공습 효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아직 뭔가 평가나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실제 앞서 여러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했지만 농축 수준을 좀 더 신장시켜서 80, 90%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이 이미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면은 충분히 이후에 복구해서 무기화를 시킨 쪽으로 더 방향을 틀지 이걸 다시 포기한다? 그리고 실제 이런 정도의 이제 무기력함
소위 이제 폭격을 당한 거죠. 예. 그 무기력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도 오히려 핵 강화 쪽의 길을 더 많은 부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많은 외신들 보면 특히 이제 중동의 뭐 알자지라나 이런 외신들에서는 이런 미국이 이 공격하기 직전 상황을 보면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성 교수님 하메네이. 예. 하메네이가 이 최고 지도자의 이름입니까? 지위입니까? 이름입니다. 이름입니까? 네. 하메네이가 실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네. 뭐 재거설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면 더 강경한 아들이 이것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메네이가 실각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다시 좀 지위가 다시 추스려지는 쪽입니까? 지위가 추스러지는 쪽이죠. 실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신직이고요. 죽어야 끝나기 때문에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올 가능성이 없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암살을 할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 살려두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란 내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사람이 사라지면 오히려 또 혼란만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리 하메네이는 살아 있고요. 계속해서 이 전국을 언제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본인이 결정할 텐데 이제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고 밑에 있는 또 여러 뭐 혁명 수비대 사령관이나 아니면 다른 수뇌부들의 의견을 또 종합해서 예. 핵 개발로 핵무기 개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협상을 다시 한번 할 것인지 중요한 이제 정책 결정을 이제 하겠죠. 성 교수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로에 서 있는 이란을 말씀하시는데 이란 하면 인구 9천만 명, 중동 최고의 군사 강국 한테로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상황이 왔을 때 오고 나서 좀 달라졌습니다만 네. 또 이 페르시아의 영광. 그런데 이번에 이 이스라엘의 정말 최초로 선제 공격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방공망이 뻥 뚫리고 또 방역할 물론 많은 미사일을 쏘아대긴 했지만 미국의 벙커 버스트에는 속수무책이었고 이런 이란의 이 군사적인 이 역량 많이 주저앉은 겁니까? 아니면 원래 좀 과대됐던 겁니까? 원래 좀 과대되지 않았냐. 과포장됐었다. 왜냐하면 이란의 기본적인 안보 전략이 세 개라고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가 핵무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지 않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수준, 즉 핵문턱 국가 지위를 유지하는 거죠. 그거였고 두 번째가 중동 지역의 대리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의 후티, 시리아의 그다음에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어마어마한 대리 조직을 주면서 이란의 본토를 공격하는 정적을 공격하는 방식. 이게 두 번째 안보 독트린이라면 세 번째가 탄도미사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탄도미사일에만 집중을 했어요.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얘기죠. 창에만 너무 돈을 많이 썼다. 방패에도 돈을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방공망에 투자를 적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나면서 때릴 수는 있으나 가드가 없습니다. 복싱에서 가드가 없어요. 계속 얼굴을 그냥 대주면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운을 당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맷집도 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데 궁금한 점 여쭤보면 홍 박사님 그래도 석유를 팔아서 꽤 국가 자산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란이 그런 또 전문가들도 있을 테고 혁명 수비대도 있는데 방공망이 뻥 뚫리도록 된 상황 또는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전투기라도 러시아로부터든 프랑스로부터든 라팔이든 미국은 아니더라도 사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예, 그 뭐 일종의 방공망 요격 미사일이죠. 대공 미사일도 그렇고 전투기도 그렇고 사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이제 그나마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는데 러시아가 최소 S-400급 정도를 판매해야 되는데 예. 안 팝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무기이고 그 체계가 만약에 중동의 다른 세력한테 넘어간다든가 뭐 일종의 무기가 복사될 수도 있는 부분들 그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함부로 팔지는 않았습니다. 중동 국가에서는 거의 판 사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터키 정도가 이제 구매한 정도인데 거의 사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구입하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이제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는 아예 팔질 않습니다. 워낙 자신들이 쓸 지금 무기 양도 부족한 상태라서 해외 판매가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상당 부분 러시아와 협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판매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실제 이란이 지금 가지고 아까 굉장히 노후화돼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실제 방공 체계는 예전에 쓰던 S-200급, 그러니까 러시아가 쓰던 S-200급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F-35라든가 토마호크 같은 굉장히 정밀 타격 무기들 이런 무기들이 올 경우에는 거의 S-200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S-400 정도가 되면은 스텔스기도 좀 막고 크루즈 미사일도 좀 막고 하는데 200급에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방공 체계의 노후화도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아주 이스라엘이 영리했죠. F-35를 동원해 가지고 사전에 방공의 주요한 노드 지점들을 다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합 방공 체계도 없는 상태에서 노드가 전멸되니까 속수무책이죠. 눈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그냥 미사일만 계속 쏴댄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눈을 가린 채 펀치만 날린 거죠. 4세대, 5세대 전투기조차 없는 이란으로서는 사실은 그 너무 좀 과대포장됐었다. 선 교수님 근데 이스라엘도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맹위를 자랑하던 아이언돔이 뚫렸는데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페이트리어트를 이스라엘에도 줘야 된다. 우크라이나 주기가 쉽지 않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은 뭐 큰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탄도미사일 그렇게 두드려 맞아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간인 지역에 떨어진 숫자가 한 50발 정도 됩니다. 전체 이란이 이번 10일 동안 쏜 게 600발 정도 돼요. 그 50발 정도 떨어졌고 나머지는 민간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다 요격이 됐다는 건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기적입니다. 모든 군사 그렇죠? 기적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요 어마어마하게 잘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지만 이제 한 50발이 떨어졌고 사망자가 20명이 넘고요. 부상자가 1000몇 명이 되면서 충격은 상당히 컸어요. 왜냐하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요격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더 충격적인 것은 방공호에 들어가 있는 가족들도 죽었어요. 왜? 방공호에 정확하게 맞으니까 방공호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 탄도미사일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 주택도 그냥 완전히 날아갔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상당히 충격은 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도요. 자, 홍 교수님, 홍 박사님,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힘들어했던 이유가 이른바 좀 요격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워낙 숫자도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언돔이 뚫리는데 이른바 서커 쏘기, 어떤 거는 이른바 탄착 지점 와서 이 기동을 변동하는 미사일도 있는 반면에 요리조리 피해가는 거죠. 어떤 미사일은 그대로 그냥 정해진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게 여러 가지 섞이다 보니까 이른바 서커 쏘기 전략도 이스라엘이 타격을 받은 건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약간 이제 일부에 해당되는 평가이고요. 아까 우리 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600에 한 50발 정도가 이제 떨어졌다고 하면은 이 아이언돔 체계가 갖고 있는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이언돔은 모든 걸 막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지는 궤적의 탄도만 일단 집중적으로 막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되지 않는 지역에는 떨어질 확률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실패를 완전히 뚫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이 방공 체계는 기본적으로 다층 체계이긴 하지만 주로 이제 이렇게 저층 고도에서 오는 거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 사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중거리 이상의 이제 탄도 미사일들, 장거리 타격 무기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스라엘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중거리급 정도의 미사일들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아이언돔 플러스 미국이 이제 같이 결합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구축함 또는 이지스함들이 주변에 떠서 같이 레이더를 돌려주고 그 정보망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이란이 한 300발을 쐈을 때도 거의 대부분을 막아냈는데 이때 이지스 구축함이라든가 이게 다 주변에 뜬 상태에서 그걸 다 사전에 포착을 하고 읽어내고 그 정보를 다 줌으로써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요격 시스템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준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번에도 이제 그걸 같이 이제 가동을 시켰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한 50발 정도 이렇게 떨어졌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과 그러니까 자폭용 드론, 공격용 드론을 섞어서 미사일과 같이 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교란이 일정 부분은 구멍을 이제 뚫게 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에 약간 사이버전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이버 상태에서의 교란을 펼쳐가지고 레이더라든가 통신망에 있어서 약간 교란을 가져온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석고 쏘기가 완전히 구멍을 뚫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아직 이른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홍 박사님 여쭤보고 또 선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입니다. 많은 보도가 또 되기도 했고요. 북한에서 미사일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냐. 그런데 지금 많은 이제 군사 전문가들, 무기 전문가들 한국에는 천궁이 있다. 지금 다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국가들도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에 미사일을 쏠 때 대한민국에 천궁이 있지 않느냐. 실제 그 정도 위력을 발휘합니까? 예, 굉장히 중요하죠. 개발명이 철매2였는데요. 굉장히 오랜 동안의 개발을 거쳤고 성능 자체는 굉장히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그 체계는 아니죠. 우리도 이제 다측망을 이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초저고도부터 시작해서 중저고도 그다음에 완전히 고고도까지 해서 사드, 네. 예, 다측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LSAM, 천궁2 그다음에 LAMD라고 해서 저고도를 막는 이거는 개발 중에 있는 거고요. 예. 이 시스템으로 가지고 이제 막고 있는데 천궁은 이제 소위 말하는 15에서 한 20km 정도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단거리 미사일 정도를 아주 적절하게 막을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오는 전투기들을 막을 수 있죠. 근데 사실 북한의 전투기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전 반경이 평양 이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만큼 남쪽으로 전투기 내려올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보통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정도가 천궁2가 굉장히 적절하게 막아낼 수 있는 어떤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교수님 또 하나가 이번에 많이 비교가 돼서 안 여쭤볼 수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이게 이제 뭐 애국심인지 아니면은 대한민국 우선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벙커버스터보다는 한국에 현무를 했더라면 성공이 높았을 텐데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현무가 갔다면 벙커버스터입니다. 한국에. 더 성공적이었을까요? 글쎄요. 좀 확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스케일부터가 좀 다르지 않나요? 예, 왜냐하면 벙커버스터는 크기 자체가 거의 뭐 13.4톤이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크기고 그다음 위에서 바로 내리 꽂기 때문에 파괴력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무도 하늘로 쭉 올라갔다가 아래로 강하게 내려 꽂기 때문에 예.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저는 오늘 탄두가 오히려 현무가 더 14톤 정도 훨씬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벙커버스터보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리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정도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홍 박사님 자꾸 현무가 거론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현무가 이제 벙커버스터에 버금갈 수 있는 유일하게 비교 가능한 이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갖고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 가능한 이제 그나마 무기 체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벙커버스터도 사실 처음부터 벙커버스터용으로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만들다가 지하도 뚫리네라고 하면서 이제 벙커버스터용으로 특화를 좀 시킨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극비의 군사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영상조차도 잘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상대가 여기에 맞춰서 지하화를 더 추진할 가능성, 깊이를 더 조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극비 상으로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비교는 좀 불가능하다. 다만 이제 무기 체계상에서 벙커버스터 비교할 만한 무기가 현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네. 하여튼 이번 중동 사태로 한국의 무기가 또 부각됐다는 점도 참 함께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선 교수님, 이번 중동 사태가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가 있는데 북한에는 어떤 메시지로 작동이 될까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더 뭔가 자신감을 가지는 네. 그런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미국이 이렇게 벙커버스터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 될까요?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핵을 빨리 잘 만들었구나. 자, 이란이 핵을 빨리 못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뚜지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 벙커버스터가 평양의 지하 시설을 때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파괴 정도가 어느 정도 될런지. 그래서 망감이 교차하지 않을까요?
안심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예.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물밑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접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보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홍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일각에서는 북한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합니다. 이스라엘 정권은 네타냐후 정권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될까요? 중동 사태가 북한에는 김정은 위원장에게는요. 예, 어떻든 그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 있죠. 뭐냐면 미국은 굉장히 이중적이다. 겉으로는 대화를 얘기하면서 뒤로 가서 군사적으로 위협을 한다. 그런데 그 이중성이 이번 이란 케이스를 통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오만에서 핵 협상을 하기로 앞두고서 바로 공습을 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일종의 대화를 하는 척하면서 언제든지 그 대화의 명분을 삼아가지고 대화의 소재 내용을 명분 삼아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중성을 다시 한번 북한식으로 확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무적으로 계속 이란과 미국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란의 핵 포기의 어떤 의지, 능력, 가능성 이런 걸 다 일종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재를 삼은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계속 옆에서 또 그걸 부추겼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보기에 오히려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공격의 빌미를 준다고 보는 거예요. 아예 차라리 침묵하고 대화를 안 하면은 공격 빌미조차도 안 주지만 되려 대화를 하게 되면은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네, 비핵화 의사가 없네. 오히려 이것이 더 이슈화되거나 프레임으로 짜여지고 그것이 정치적 공략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화를 더 소극적으로 하거나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여주고 그만큼 좀 문턱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이 선택했던 핵무기 고도화의 길이 너무나 잘된 선택이었다.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이미 지금도 고도화 수준이 뭐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지만 아마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 이란과 사실 러시아의 관계 또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좀 비교가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아마 러시아를 통한 억제력 확보, 동맹을 통한 억제력 확보에 더 아마 열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미국과의 대화를 더 안 할 가능성이 높고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죠. 네, 송 교수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궁금한 게 이번 이란 타격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또 이제 주요 인물들을 타격하는데 모사드의 역할이 컸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이제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정보기관이 얼마 정도나 위력적이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이 모사드의 영향력 또 이 미치는 또 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놀라울 정도죠. 놀라운데 일단 초반에 혁명수비대와 이란 정규군의 수장들 한 15명을 다 암살을 했습니다.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시 상황일 때 이 장군들이 어느 방공호에 들어가서 전시 상황에 대비를 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였을 때 그냥 거기를 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죽었고요. 더 놀라운 거는 여러 사람이 죽으니까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그 후임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후임도 죽었어요 또. 그다음에 핵과학자들이 암살이 16명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요. 예, 핵과학자 암살이 됐는데 그냥 자기 집에서 죽었어요. 예, 어떤 시설에 가서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몇 층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다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침대에서 그냥 다 암살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암살 리스트라 그러죠.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사드 요원들이 이란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정작 이 사람들이 모사드 요원인지 아닌지를 알 수조차 없었겠네요. 알 수 없죠. 그리고 모사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사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란 내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고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내에는 페르시아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투르크메니, 아제리, 발루치, 루리 여러 다민족 다 소수민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금품으로 아마 유혹을 해서 정보를 캐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직접 모사드 쪽에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게 다 뚫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게 되는 중동 사태입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중동 사태 파장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연구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 박사님. 네. 결국 우리 관심사는 중동도 중동이지만 한반도입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어디선가 듣긴 들으셨을 땐 정확하게 북한의 핵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객관적으로 실체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보통 이제 핵 능력을 평가할 때는 핵물질을 추출할 수 있느냐, 추출해서 어느 정도로 보유하고 있냐, 이제 핵물질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소형화 또는 기폭 장치화해서 핵탄두화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쏠 수 있는 투발 수단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상대하려고 하는 적에 대해서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통제할 수 있는 핵 통제 지휘 체제가 있느냐. 이게 잘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와 관련된 독트린, 핵 독트린을 얼마나 잘 정교하게 짜서 교리죠. 교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짜서 외부에도 발신하고 자기 내부에도 그것을 관찰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일단 북한 핵물질 부분은 추출해서 지금 한 50기, 그러니까 지금 스웨덴 시프리가 한 50기 정도를 최소적으로 잡고 있고요. 많게 보이는 데는 90기에서 100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보유량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이외에 숨겨진 핵물질 추출까지 만약에 고려한다면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핵탄두화 이미 화산 31이라고 해서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물을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완성도와 작동력을 갖고 있냐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됐지만 어떻든 소형화된 핵탄두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착하는 미사일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투발 수단, 북한처럼 러시아나 소위 이제 중국과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다종화된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장거리, 중거리, 준중거리, 단거리, 그다음에 아예 그냥 근거리까지 굉장히 다종의 무기를 우리가 이름을 들었던 노동이나 화성이 다 그런 발사체인 거죠. 그렇죠. 노동은 이제 준중거리급에 해당되는데요. 노동은 굉장히 노후화된 거고요. 예. 새로운 신형급들이 거의 한 34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탄두도 가능하지만 핵탄두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협적이냐면 이중 용도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상대가 그러니까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핵탄두를 장착했는지 재래식 탄두를 장착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적이죠. 대응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런데다가 핵 지휘 통제는 최근에 북한이 핵 방아쇠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자신들이 핵 지휘 통제 체제를 갖고 있다라고 핵 방아쇠 프로그램이라는 걸 공개를 해서 실제 그걸 가지고 매년 핵 반경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그러니까 그게 실제 어느 정도의 정밀도를 갖고 있는 지휘 통제 체제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매년 그 정도의 매뉴얼을 갖고 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교하게 뭔가를 갖춰가고 있다. 그리고 핵 교리, 이미 핵 법령을 만들어서 핵 교리를 이미 수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느 순간에 핵을 사용하는지 핵 사용 조건 5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체계를 본다면은 이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북한은 이란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군사적인 핵 고도화 수준만 봐도 이란과는 근본적인 비교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홍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공연한 위기감을 조장하기 위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는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상당한 군사력을 또 우리도 상당한 또 군사 무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만 바로 문제는 핵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한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성 교수님 이란과는 구체적으로 좀 북한이 어떤 차이점이 핵과 관련해서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란은 핵탄두가 없죠. 핵탄두가 없습니다.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핵물질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핵탄두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투발 수단은 있을 수 있죠. 이란도 상당한 미사일 기술 수준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 투발 수단은 있으나 이란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핵탄두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기폭 장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또 미사일에다가 달려면 여러 가지 또 뭘 만들어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걸려야 그거를 실제로 투발 수단에 달아서 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 이란은 사실상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또 북한은 우리한테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란은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변수가 별로 없어요. 러시아도 안 도와줬죠. 중국도 안 도와줬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또 주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예. 러시아 뒤에 있죠. 중국 있죠. 일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북한만 보고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모든 주변 국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또 해야 되는 셈법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 부분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홍 박사님 그래서 궁금한 점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핵을 이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미국에 대한 접근법은 미국이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든 아니든 미국의 조야의 이 군사 전문가들은 이 벙커버스터를 생각할까요? 아니면 다른 접근을 생각할까요? 저는 어느 전문가든 또 실제 정부 관료든 간에 벙커버스터를 북한에 적용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 아마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 조야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은 더 이상 이제 비핵화로 접근하기는 힘든다. 현실성이 없다. 이미 그건 넘어선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면 위협을 1차적으로 감소시키느냐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개발 수준을 일단 빨리 좀 동결을 좀 시켜주는 쪽으로 가야지 이걸 비핵화라는 거를 그 목표로 세워놓고 접근하는 방식은 계속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고 결국 나중에는 거의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 간다. 그래서 현재 상태도 굉장히 되돌이킬 없는 상태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핵화 의제가 아니라 핵 군비 통제, 소위 어떻게 하면 위협을 1차적으로 감소시키는 쪽으로 초점이 모아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수준은 높지만 이 중동과는 다르게 이 동북아 특히 한반도라는 거는 전략적 개입을 하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 체제를 통해서 진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개입을 하는 전략적 개입의 공간이지 여기에 군사적 개입을 하는 순간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굉장한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벙커버스터를 적용한다는 건 아마 사실상 어느 누구도 생각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가 성 교수님 잠깐 말씀하신다면 상당히 의아했던 것이 이란과 러시아는 매우 밀접한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네. 또 중국과도 외교 관계는 상당히 돈독히 해가는 상황인데 미국을 견제했어요. 대응해서.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란에 대해서. 만약에 북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북러 조약도 있고요. 또 중국과는 단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자를 보급받는 특수한 관계이고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러시아와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공격하는 것 가설 자체도 저는 아직까지 잘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란과는 접근법이 다르겠죠. 이란과는 확실히 다를 겁니다. 예.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핵탄두 만약 이것이 잘못해서 터진다거나 어떤 방사능
누출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걱정될 텐데 이것은 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고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북한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상당히 러시아를 도와준 측면도 있고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미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외교적 마찰이 될지 아니면 군사 지원이 될지는 뭐 저희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분명한 어떤 개입은 있을 것이다.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이 역학 구조가 상당히 좀 흥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홍 박사님, 근데 러시아와 이란은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모른 채 했습니다. 공격을 받아도. 근데 푸틴 대통령의 이 정체성이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걸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이런 이란 같은 상황이 되면은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중동 특히 이란 문제에 러시아가 개입하는 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이란 문제에 대해서 자칫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죠. 일단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워낙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총공세를 펼치고 여름 공세를 준비하고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란의 어떤 군사적 직간접 지원을 할 여력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 개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북한은 좀 상황이 다르죠. 북한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에 2012년부터 시작해서 연중 거의 매일 거의 연중 굉장히 여러 차례 걸쳐서 예. 해상 훈련 다양한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훈련부터 시작해서 많은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따라 이루어지냐면 남중국해, 제주도 서남방, 대한해협, 독도, 동해를 끼고서 오츠크해까지 베링해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중국의 A2AD 소위 지역 거부 전략. 이 지역 거부 전략의 돌연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을 타격한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최근에 북러 조약을 통해 가지고 4조에 즉각적 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든 이게 실제 현실화될지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지만 일단 장치 자체, 시스템 자체는 중동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개입의 근거가 많고 개입해야 될 전략적 가치가 훨씬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걸 염두에 둬야죠. 자, 이 성 교수님 가기 전에 이걸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란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데 취임식 때도 북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최근에도 물밑에서 뭐 서신을 보낼 수도 있다. 북한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때문입니까? 예, 뭐 그 발언이 나왔던 자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콩고와 르완다의 분쟁, 30년 분쟁을 평화협정으로 일단 마무리 짓는 그 자리를 이쪽에 마련해 놓은 그런 자리에서 노벨 평화상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자신이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도 중재자로 나서고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문제도 나서고 하면서 뭔가 평화적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이란 공습이 성공하니까 상당히 지금 고무가 돼 있는 상태였던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북한도 오랜 갈등의 지점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자기가 뭔가 해결할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소위 일단 북한 문제가 거기서 거론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우크라이나, 중동, 북한이라는 일종의 우선순위가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후순위에 밀려나 있는 존재 그 어떤 지역이 아니라 현안이 아니라 상당히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일단 확인된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뭐 하냐면 나 그 친구가 굉장히 잘 지내. 난 친해. 연락 계속 하고 있어.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독재자이고 뭐건 간에 끝까지 상당 부분 관계를 나쁘지 않게 가져갔다라는 거죠. 푸틴도 마찬가지고 독재자이더라도 어떻든 그 관계를 계속 우호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한다든가 굉장히 호전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처음부터 거칠게
언사를 하는 지도자들은 끝까지 계속 거칠게 다루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트럼프의 그 머릿속에 인식 속에는 상당히 그런 호불호가 상당히 정리돼 있다라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이런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북한에게 발신함으로써 자신이 평화의 중재자라는 것도 알리는 것도 있지만 북한에게는 자신이 보내고 있는 물밑에서의 접촉 신호를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서신을 그 친서를 보내고 있는데 뉴욕 채널에서 거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이 그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그 답을 해달라라는 신호를 그런 우호적 발언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네. 되죠. 북한 이야기는 잠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 이야기와 동시에 또 중동에서는 이란 이야기를 최근에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지만 가자 지구 이야기도 계속합니다. 네.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휴전해라. 더 이상 이제 좀 공격하지 말고 휴전해라. 이런 배경도 어떤 이유가 깔려 있는 겁니까? 네, 그것도 이제 큰 그림인데요. 노벨상, 오로지 노벨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노벨상을 받으려면 어쨌든 전쟁을 최대한 많이 끝내야 되고 지금 가장 쉽게 생각했던 가자지구 전쟁이 사실 지금 아직 안 끝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다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란 문제 때문에 전혀 신경을 못 썼잖아요. 어쨌든 이란 문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가자의 시간이다. 그래서 나타냐후에게 최고 통첩을 했어요. 이제는 가자 지구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빨리 끝내고 백악관을 와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일 날. 예. 그래서 지금 아주 이스라엘 측하고 하마스 측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내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가지 않는 이상 하마스는 지금 50명 이상 되는 인질을 안 풀어주고 전쟁 안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2년 동안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나타냐후 총리가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면 결국 답은 없다. 가자 지구 전쟁은 종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송 교수님,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상황 자체를 좀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모를 수도 있어서 빨리 이 가자지구 문제 해결이 안 되는 핵심 쟁점이 뭡니까? 인질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주지에 대한 이 안정화 작업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을 안 끝내려고 하는 고집이죠. 그러니까 가자지구 휴전은 있지만 종전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종전을 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가자지구에서 군을 완전히 빼기는 어렵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이면에는 또 나타냐후 연립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끝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이 연립 정부를 하고 있는 일부 정당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면 우리가 연정을 탈퇴하기 때문에 탈퇴하면 총선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런 정치적인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전쟁을 끌어왔는데 이제는 시간이 다 됐어요. 트럼프가 마지막 기회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냐후 총리는 빨리 정리를 하고 백악관 가서 사진 찍는 게 낫다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끌면 끌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화가 나면요. 물불 안 가리지 않습니까? 나타냐후 총리 큰일 날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내줘야 됩니다. 예. 물불을 안 가릴 수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홍 박사님 요 부분 여쭤보고 조금 더 북한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친서를 시도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받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 방식이 유지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민주당 방식을 보면은 물 밑에서 이제 위로 이렇게 바텀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제 상향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까? 이 트럼프 대통령 방식이 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제 거래에 능하다라고 자신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탑다운 방식이 이제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제 보는 건데요. 이게 관철될 가능성 거의 없고 현실화될 가능성 매우 낮다 이제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북한은 미국이 확실하게 자신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미국의 계산이 바뀌거나 태도가 확실히 바뀌었다라는 정책 전환의 선언을 대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접촉조차도 안 받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물밑으로 한번 만나보자 이런 거는 결국은 물밑에서 한 얘기와 표면적으로 정책화된 얘기가 굉장히 이중화될 가능성도 높은 거고 보장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2019년 하노이에서 엄청난 망신을 당했거든요. 그 거기에 대한 치욕과 모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와 또 지금은 핵무기 고도화 수준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러시아도 있고 동맹 세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섣불리 물밑 접촉이라는 시도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라는 미국의 선언적 얘기가 나오면은 그나마 접촉이나 대화 정도는 좀 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협상으로 가는 건 쉽지 않다. 왜?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약점은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남은 시간 한 3년 정도 채 안 되는데 이 3년의 기간에 북한과 이 엄청난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와 협상을 해서 그걸 비핵화까지 달성한다? 그걸 자금 정권이 또 보장해 준다? 거의 현실화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은.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지나치게 자극적인 관계, 소위 이제 굉장히 충돌하는 관계 정도가 아닌 상태에서 차갑게 침묵하거나 차갑게 공존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정부를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마 북한의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차갑게 공존한다. 또 이제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해서는 또 두 개의 국가를 계속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 특이한 점은 성 교수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또 맹비난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또 중동 사태를 보면은 이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맹비난을 합니다. 북한이. 근데 북한이 뭐 이스라엘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울 원수지간이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았죠. 왜냐하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북한은 이집트와 시리아와 공존을 해왔고 군사 교류를 해왔고 일부는 전쟁에도 동참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북한하고는 맞지가 않죠. 시리아의 원수 국가인 이스라엘과는 네. 좋을 수가 없는 거네요. 좋을 수가 없죠. 예. 전쟁에서도 같이 싸우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는 뭐 좋은 감정이 남아 있을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도 북한이 상당히 많이 도와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이 없죠. 성 교수님, 이제 홍 박사님께도 여쭤볼 텐데 북한이 이렇게 미국과 좀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안 나가는 이유가 상당히 믿을 만한 어떤 후광이 생긴 것이 있고 그것이 바로 푸틴이고 러시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게 한 측면이라면 저는 우리 홍 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하노이 때의 기억이 너무나 안 좋을 거예요. 거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협상을 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에 나가서 무엇을 얻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전혀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확실한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끌어내야 될 텐데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교착점이 저는 없어 보입니다. 홍 박사님 그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고 좀 남북 평화관계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 어디서가 되었든 햄버거를 먹지 않겠냐라는 예상도 나왔는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크게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그래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크게 뭐 그 자체를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는 이유인데 그 2019년에 치욕을 당했던 때하고도 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게 북한이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략적 안정, 전략적 균형, 전략적 불안정 이런 말을 김정은의 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이 전략적 안정성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전략 보고서에는 항상 전략적 안정성, 자기가 지역과 전 세계의 질서를 관장하는 가운데 어디가 불안정한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나의 어떤 전력을 투사할 것인지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인데 북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과 뭔가 협상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도 힘들지만 얻어낸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자신에게 이익이 별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2019년에는 그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봤던 반면에 지금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질서가 다국화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국화된 질서가 향후에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일극 패권 체제는 이제 사실상은 이제 지나갔다. 그리고 뭐 국제 기구 역시도 지금은 이제 다국화 구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이 보기에는 차라리 이 다국화 구도 내에서 최대한 러시아와 맹방으로 지내고 그다음에 중국을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반미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가장 주장하는 나라고
북한의 핵보유국을 가장 반대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런 한국을 계속 적대적 두 국가로 완전히 정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국을 한반도 문제에서 완전 배제시켜야지만 자신에게 전략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북한의 지금 태도는 국면적으로 가는 거거나 뭐 정서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라서 알겠습니다.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이제 한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두 분께 이 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를 바라보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해법을 가져가는지도 우리한테는 중대 사안이 됐는데 이런 시점에서 새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이 남북 관계 북한의 핵까지 감안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실용 외교를 모두 실질적인 외교 성과로 남북 관계에서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 교수님. 저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타냐후의 외교를 좀 배워야 된다. 뭐 나타냐후가 좋은 일을 해서 배우자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을 본인이 원하는 그 포르드로 하는 핵시설을 때리게끔 설득을 하고요. 바지가랑이를 잡고 끌어당겨서 그걸 관철을 시켰잖아요. 그런 그 배경, 그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신정부가, 새 정부가 지금 뭐 동상협력도 해야 되고 예. 북한 문제도 있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트럼프는 바이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러나 이건 굴욕적이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예. 홍 박사님 1분입니다. 예, 북한과 어떻든 공존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전환적 관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뭐 남북 관계를 과거처럼 회귀시킨다라는 발상, 복원한다라는 발상은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든 새로운 공존 방식에 대한 좀 전환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북한이 최근에 비무장지대에서 접경 지역에서 어떤 설치와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과연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좀 더 예의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